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입니다. 오늘 부활 마저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44까지 읽었잖아요. 45장부터 6, 7, 8, 9 5개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네훌류도프하고 카츄샤가 지난번에 만났죠. 그리고 네훌류도프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45장 앞은 이렇게 시작해요. 네훌류도프는 자신의 외적 생활을 바꾸고 싶었다.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마음에 변화가 있을 때 주변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사 가기가 어려울 때는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또 무언가 상황이 돼서 이사를 가는 것만큼 큰 변화가 또 없죠. 그럴 때 마음을 새롭게 다지게 되는 경우가 이사를 가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운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고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데 소설에서도 보면 주인공들이 자기가 속한 장소를 옮기는 것, 이게 플롯에 큰 영향을 줘요. 사건의 변화도 있고 주인공이 그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뭐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심리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게 장소하고 큰 연관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게 소설이나 영화의 어떤 기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했는데, 요즘은 우리 일상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변화가 오면 그게 공간적인 변화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쵸? 드러나죠. 같아요가 아니라. 여기 네훌류도프가 처음서부터 그랬잖아요. 마음의 결심을 바꾸고 나서 앞에서도 이런 생활을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받은 집들을 집에 이 고급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여집사가 반대를 하죠. 근데 그게 다시 나와요. 네훌류도프는 자신의 생활을 바꾸고 싶었다. 큰 아파트는 새를 놓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던, 고용인들은 내보내고 호텔로 거처를 옮기고 싶었다. 하지만 아그라페나 피트로브나가 겨울 전에는 어떤 것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이제 단호하게 반대를 하죠. 이분은 아그라페나 피트로브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여자 집사예요. 여집사. 여름에는 아무도 아파트를 빌리지 않는다고. 왜냐면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에 살던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휴가철이 오면 도심에 있지 않고 시골로 내려가요. 별장이 있는 곳으로. 큰 대단한 귀족이 아니어도 조그만 별장들을 하나씩 갖고 시골집으로 내려가거나, 별장이 없는 사람들은 시골집을 빌려서 놀러 가거나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 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누가 빌리겠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가구와 물건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집을 처분하면 이 물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여집사는 반대를 해요. 네훌류도프는 이 물건들도 다 처분하고 싶은 건데 자신은 대학생처럼 소박하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데 예전 그대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 대목이 재밌습니다. 집안은 고된 노동으로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양모와 모피 제품을 뒤집고 널고 두들기는 일에 문지기, 조수, 요리사, 코르네이 전부 모여갖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구도 전혀 사용한 적 없는 제복이나 모피 제품들을 꺼내다가 이 빨랫줄 같이 줄을 걸어서 거기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양탄자 가구를 꺼내고, 전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문지기와 조수가 근육질 팔이 드러나도록 소매를 걷고서 그 물건들을 박자에 맞춰서 세게 털었고 방마다 나프탈렌 냄새가 진동하고, 그래서 네훌류도프는 앞마당을 거닐고 창문에서 내다보면서 정말 이렇게 안 쓰는 물건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무익하구나. 의심할 여지 없이 무익하다는 점에 놀랐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물건들의 유일한 쓸모는 우리 집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체를 단련할, 운동할 기회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전에 쓰지 않는 그 막 값비싼 물건들 나와서 이제 그걸 관리하느라고 사람들이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훌류도프는 마슬로바, 카츄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은 생활 형태를 바꿀 필요가 없지. 이 문제는 너무 어렵군. 카츄샤가 석방이 되거나 유형을 가고 내가 카츄샤를 따라가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바뀌겠지 하고 이제 포기를 해요. 여집사
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카츄샤가 결정 나면 나는 거기에 따를 테니까 그때 이게 또 다 바뀌겠지. 나는 이 집을 떠나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암시를 하죠. 카츄샤와 네흘류도프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카츄샤 일이 어떻게 진전되냐에 따라서 공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뭔가를 바꾸고 싶어 했는데 못 바꾸고 있는 게 이 공간을 바꾸지 못하는 걸로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전 여기서 재밌었던 게 네흘류도프가 이렇게 쓰지 않는 물건이 우리 집에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물건을 관리하느라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이게 요즘 우리가 옛날에 귀족들만큼이나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 살지 않나요, 집에? 그러면서 안 쓰는 물건들을 집이 물건을 모시고 사람이 물건을 모시고 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미니멀리즘 유행하면서 심플 라이프 이런 책도 많이 팔렸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그런 책들 뭐 어떻게 정돈하느냐, 무얼 버릴 것이냐, 그래서 이게 뭐 수납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한동안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유행했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그 미니멀리즘, 심플 라이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간소하게 살자는 트렌드가 일어나는 거, 간소하게 살자. 네흘류도프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걸 다 정리하고 간소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일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카츄샤하고 일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카츄샤 그 탄원서를 재심 신청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죠. 근데 여기도 정말 재밌습니다. 파나린이라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변호사 사무소가 엄청나게 큰 식물 화분들이 있고 창문엔 아주 멋진 커튼이 달려 있고 보아하니 전부 값비싼 세간들이에요. 화려한 아파트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인간, 즉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인간을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고가의 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나린이라는 변호사가 벼락부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번 인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고가의 세간들은 뜻하지 않게 돈 번 사람들 집에나 있기 마련이다. 벼락부자들 집에나 있기 마련이다. 즉 돈 자랑하려는 그런 세간들이구나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접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수가 와서 이 대목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는 이 변호사 집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아이고 여기는 그냥 우리 요즘 말로 치면은 돈 자랑을 해놨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상인하고 같이 나와요. 변호사가 파나린이라는 변호사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돈벌이는 했는데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일. 큰 돈은 되지만 결코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일. 이득은 됐지만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막 끝낸 사람들의 얼굴에 흔히 있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래요. 어떤 표정일까요? 떳떳지는 않죠. 기분은 좋죠.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사람들한테는 숨기고 싶겠죠. 뭔가 좀 부끄러운 건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한 거예요. 배우들이 이런 걸 연기할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죠. 그러면서 변호사가 씩 웃으면서 이 상인한테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이 나야 뭐 천국 가면 기쁘겠지만 나는 죄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지. 네, 우리 뭐 다 서로 잘 알고 있죠. 서로 이러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헤어져요. 네, 뭔가 좀 어색해요. 그러더니 공장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네흘류도프를 막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흘류도프가 이 장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좀 전에 자기 고객이었던 상인 흉을 보는 거예요. 진짜 저런 벼락 부자들은 정말 교활하게 짝이 없는 놈들이라니까요. 보셨죠? 1200만 루블 재산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는 그렇게 저는 연진이 선생님이 조금 여기서 번역가의 그 기술을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연진이 선생님이 여기서 죄가 있어서 나야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지. 뭐 이렇게 경상도 말 비슷하게 한 거죠. 근데 아니 뭐
들가지는 경상도 말만 아니고 사투리에서 많이들 그러죠. 근데 저거 봐요. 1200만 루블이나 있지만 들어가지는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들가지는 그러잖아요. 아, 당신에게서 공장님한테서 25루블짜리 표딱지를 뽑아낼 수만 있다면 뜯어서라도 빼앗을 거예요. 저런 상인들은 하는데, 네흘류도프는 아까 이 변호사는 네흘류도프 앞에서 벼락부자 상인을 흉보지만, 네흘류도프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보고, 아유, 여기는 뭐 벼락부자들이나 갖다 놓는 돈 자랑하는 그런 세간들이구나 했잖아요, 속으로. 근데 지금도 또 한 번 그래요. 그 사람은 들가지는 이라고 말했지만 당신도 25루블짜리 표딱지라고 하잖아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 돈 지폐를 이렇게 품위 없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친한 척하는 이 사람한테 또 혐오감을 느끼면서 네흘류도프는 앉아 있어요. 근데 이 변호사는 특유의 말투로 우리는 같은 편이고 아까 저 상인 같은 사람들은 아유 저급한 사람들이에요 하는 투로 말하니까 네흘류도프는 막 불편해요. 그런데 네흘류도프가 이제 용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런 항소를 하고 싶다면 하면서 이 변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전부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만 뚜르게네프식으로 말하자면 그 내용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뚜르게네프식으로 말하자면 하고 이제 교양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톨스토이가 이렇게 뚜르게네프를 인용을 할 때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대에 편승해서 가는 흐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뚜르게네프 인용을 좀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좋아했던 거죠. 그 시절 사람들이. 그리고 뚜르게네프 작품이라면 내가 좀 교양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좀 별나고. 근데 이 변호사가 뚜르게네프식으로 말하자면 그 내용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막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저는 어떤 사라진 동시대 작가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톨스토이가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뚜르게네프도 가고 도스토옙스키도 가고 체홉은 아파서 누워있고 조금 간다 만다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톨스토이가 이 부활을 썼을 때 그 사라진 동시대 작가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여기에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근데 여기 뚜르게네프가 한번 등장해 주죠. 근데 이제 이 변호사가 막 자기한테는 상냥하게 막 유쾌한 척하고 얘기하다가 조수가 와서 어떤 건이 잘 안 풀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막 무섭고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유쾌한 척하려고 했다는 그런 걸 아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산한 채무자 한 명을 부당한 기소해서 내가 한번 확 빼줬는데 그게 소문나니까 이렇게 다 찾아온다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뭐 우리도 공짜로 돈 버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역시 잉크병에 살점 한 조각을 던져 놓은 거거든요. 어느 작가 말을 빌리자면 이러면서 본인의 문학에 대한 조예를 막 티를 내려고 하죠, 이 변호사가. 그러면서 이제 카츄샤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변호사가 잘못했다. 이거는 절차상 대단히 중요한 위법과 착오의 결과이므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고 자기가 쓴 항소를 신청하는 거를, 상고 신청하는 거를 이제 읽어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견서 낭독할 때 재판장이 중단시켰는데 그건 안 된다. 부당하다. 그런데 네흘류도프가 근데 그 낭독 중단시킨 거는 우리가 아니고 재판장이 아니고 낭독을 요구한 거는 우리가 아니고 검사였는데,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걸 요구할 근거가 있었을지 모르니까요. 일단 상고의 이유는 됩니다. 그죠? 네흘류도프는 그건 정말 안 필요한 얘기인데. 두 번째는 마슬로바 변호인이 마슬로바의 됨됨이를 묘사하려고 하니까 재판관이 또 못하게 막았는데, 이거는 원로원에서 형사소송할 때 피고의 성격이나 정신적 특정을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막았으니까 잘못된 거죠 하니까 네흘류도프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사실 그 국선 변호사가 말을 너무 못해서 무슨 말인지 우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막은 게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풋내기가 말 제대로 못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유는 됩니다. 그래서 네흘류도프가 볼 때
썩 이유라고 할 수 없는 걸 이 유능한 변호사는 조목조목 넣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중요해요. 마슬로바가 독을 건넨 게 독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배심원들이 그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는 거를 쓰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재판관이 사전에 배심원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그것조차도 사실 이건 재판관 잘못인데 근데 우리도 그걸 알 수 있었는데 그거 사실 우리 실수였죠. 배심원들 하니까 변호사가 대꾸도 안 하고 네 번째,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애초에 카츄샤가 금품을 탈취하려고 상인의 금품을 탈취하려고 독살했다 였는데 배심원들이 카츄샤에게는 금품을 탈취할 의도가 없었다. 즉 강도짓을 안 했다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일 이유도 없어진 거니까 살인의 이유도 없었다는 게 되니까 이거는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그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일일 뿐인데 그럼 이렇게 살인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판관이 즉시 그 자리에서 배심원들한테 이거는 금품 탈취의 의도가 없었다면 살인 의도도 성립되지 않는 거니까 살인 의도도 없었다고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십시오 라고 협의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답변을 제출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이제 파나린이 딱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왜 재판장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흘류도프가 물어봐요. 변호사가 나 역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면 소리내어서 막 웃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죠. 재판관은 그때 애인을 만나러 갔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죠. 근데 원로원이 착오를 바로 잡아줄까요? 하니까 거기에 있는 늑다리들이 무슨 협의를 하냐에 달렸죠. 아니 늑다리들이요? 그러니까 양로원의 늑다리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에 있는 그 나이 많은 원로 법조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 내가 이렇게 썼지만 된다는 보장 없다.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상고가 될 가능성이. 솔직히 말해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모든 건 원로원의 담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연줄이 있으면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그럼 발 빨리 움직이세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치질 치료하러 떠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석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천 같은 데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로원에서 실패하면 황제폐하께 탄원하는 방법이 남아있죠 하면서 이 순서를 알려주죠, 이 변호사가. 그리고 이제 네흘류도프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 대목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때 키가 작고 정말 못생기고 앙상하고 얼굴빛이 누런 들창코의 여자가 좀 안 생긴 남자나 여자를 묘사할 때 톨스토이는 정말 가차없죠. 빠른 걸음으로 방에 뛰어들어왔다. 변호사의 아내였다. 그리고 못생긴 외모 때문에 기죽는 일은 절대 없을 여자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너무 본인이 훌륭한 거야. 너무 훌륭해서 본인의 이렇게 외모에 좀 남들이 볼 때 어떤 외모인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이게 좋게 말하면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거겠지만 대체로 톨스토이가 이렇게 묘사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여자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성 혐오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자한테는 더 가차없어요. 이런 사람들 묘사할 때. 뭐냐면 본인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다고 남들이 보는 것보다 자기 너무 훌륭해서 어딜 가나 그냥 자기 식대로 행동하고 당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부럽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걸 묘사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변호사로 그러니까 귀족이나 높은 신분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변호사로 지금 벼락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주 벨벳에 실크에 샘노란색에 초록색 옷가지를 몸에 휘감았는데 이건 노란색, 초록색, 벨벳 실크를 휘감으면 아름다울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이하고 독창적인 차림이었다. 그러니까 우아하고 고상한 옷을 많이 안 입어본 사람들이 이제 돈으로 막 옷을 입는 그거를 묘사를 한 거죠. 너무 이런 거 읽을 때면 좀 약간 심술궂은 영감님 같아요. 톨스토이가. 안 봐줘요. 이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그리고
숱이 별로 없어요. 성긴 머리카락에 컬을 넣었다. 숱이 별로 없는 머리카락을 읽고 항상 묘사하잖아요. 여자들 묘사할 때 내가 참 똘쏘이 얄미운 게 하나가 환한데 앉지 않으려고 하는 거. 주름살 가리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머리숱이 좀 없으면 부풀릴 수도 있지. 그걸 꼭 이렇게 부풀려갖고 올려서 숱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걸 꼭 이렇게 놀려요. 응?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응접실로 뛰어들어요. 이 부인이. 그 뒤따라서 얼굴빛이 좀 어두운 키 큰 남자가 프로코트에 비단 옷깃을 젖히고 하얀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또 어지간히 멋을 냈죠. 흰 셔츠에 하얀 넥타이. 빙글거리며 들어왔다. 작가였는데 네흘류도프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지금 두 번째 작가가 등장해요. 앞에 카츄샤가 처음 그렇게 화류계 여자가 됐을 때 초창기에 카츄샤한테 막 고급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이런 게 예술이다 하면서 우리가 나누는 이 쾌락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떠들었던 나이 많은 늙은 흰 수염 기른 자기하고 비슷하게 본인하고 비슷하게 외모를 묘사한 작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하얀 넥타이를 맨 작가를 등장시켜요. 네흘류도프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부인이 문을 열면서 내 방으로 가요. 여기 세미온 이바노비치가 자기 시를 읽어주겠대요. 당신도 꼭 가르신에 대해서 낭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신은 요때 또 유명했던 작가예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남편하고 소곤거리다 또 금방 말을 걸어요. 이 아내의 묘사의 정말 재미있는 특징은 남자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 당당하게 대쉬를 해요. 실례합니다, 공장님. 저 당신을 알아요. 그러니 소개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오전 문학 모임에 좀 꼭 참석해 주세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우리 남편 아나톨이 낭송을 잘한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나톨이 또 막 제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지 아시겠죠, 공장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매혹적인 부인을 거역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몸짓을 막 지었다. 아주 가관이군. 이런 얘기를 여기서 진짜 이렇게 심술궂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정중하게 감사한데 저는 참석 못합니다. 좀 우울했겠죠. 진지한 얼굴로 그랬더니 자, 여기서 이 벼락부자인 변호사 정말 품이 없고 누가 봐도 주목하지 할 만한 외모가 아니지만 본인이 이 사교계의 여왕처럼 막 당연하다는 듯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변호사의 부인. 지금 생각해도 재밌죠? 그 외모 때문에 기죽을 일은 절대로 기죽지 않는 그런 여자로 보였다. 근데 그리고 거기 따라다니는 작가. 이 사람들을 네흘류도프의 시선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네흘류도프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이게 참 톨스토이의 뛰어난 점. 작가의 시선을 따라서 혹은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서 사람들을 다 보고 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지도 한 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들다 그 사람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네흘류도프가 나가자 변호사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오만상을 찌푸리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네흘류도프도 그닥 유쾌한 표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오니까 또 이제 그 변호사의 조수가 또 생색을 내죠. 우리 변호사님은 절대 이런 일 안 하는데 이번에 공장님을 위해서 특별히 맡은 겁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 45장이 재밌는 건 그래서 공간을 바꾸고 싶은 네흘류도프. 근데 지금 잠시 정지 상태죠. 파우자, 멈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호사 사무소에서 그 시절에 벼락부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아내 모습을 통해서 톨스토이 작품의 이 무궁무진한 여성 캐릭터 중에 하나를 우리가 또 만나죠. 이거는 정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이 아나톨 부인 역할만큼은 정말 연기 잘하는 단순히 개성있게 생긴 얼굴이 아니라 정말 모든 남자들이 다 나랑 친하고 싶어 하지 하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정말 이상한 옷을 입고 자기가 되게 예쁜 줄 알고 다니는 이 특징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뛰어난 배우가 해야 될 거예요. 짧은 순간이어도 신 스틸러죠. 이런 여성의 역할이. 이렇게 개성 있는 여자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는. 46장은 태형 얘기가 나와요. 교도소로 갔는데 교도소에서 동료 죄수들은 좋아하는 어떤 똘똘한
학교도 좀 다녔다고 하는 점원이 홧김에 여긴 뭐라고 나왔냐면 질투심으로 애인을 죽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 또 이런 데이트 폭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바실리에프라는 점원이 감방의 동료들 편들다가 간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수하고 간수들이 막 독방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죄수들이 몇 명이 또 빼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센 감수가 와서 다 두들겨 패면서 독방으로 집어넣는데 독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독방이란 한 줄로 이어진 창고 같은 어둑한 방들이었고 밖에서 빗장을 지르게 되어 있었다. 깜깜하고 추운 독방에는 침상도 탁자도 의자도 없어서 수감자는 더러운 바닥에 앉거나 누웠다. 그곳에는 쥐가 아주 많아서 수감자의 몸을 타넘고 그 위에서 뛰놀기도 했다. 쥐들이 어찌나 대담한지 빵을 지킬 수도 없었다. 수감자의 팔 아래서 빵을 먹어치웠고 깜깜하면 수감자들이 움직임을 멈추면 잠이 들 거 아니에요? 쥐가 덮치기도 했다. 그러니 독방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려고 하는데 힘센 간수가 와서 이제 집어넣었죠. 그리고 현 지사에게 폭동이나 다름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대단한 폭동도 아니었잖아요.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이 정도 실랑이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교도소에서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벌써 태형이 그래서 여기 2명 간수들한테 반항했다고 대표 인물 2명을 이제 30대씩 태형을 하기로 지시하는 문서가 내려온 거예요. 현 지사한테 이렇게 폭동이 있었다니까 주동자 2명을 태형을 처해라. 그래서 이게 여자 죄수 면회실에서 이제 태형이 일어날 참이에요. 여기서 45는 네흘류도프, 46은 다시 교도소로 와서 톨스토이가 보여주는 게 태형 제도가 지금 계속 있다는 거. 그리고 감방에서 독방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 교도소에서는 야 누가 독방으로 갔다며 어머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막 이런 얘기를 떠들면서 어떻게 그러면서 카츄샤한테 너 그 사람한테 이 얘기 좀 해줘봐.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카츄샤가 말해볼게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생긋 웃은 얼굴로 머리를 흔들었대요. 그래 하지만 언제 오실까지 다 끌려가는데 태형 맞을 텐데 어떻게 해 하고 있다가 한 사람 페도시아가 언젠가 마을에서 농부가 맞는 것을 봤어요. 이 태형은 모두가 끔찍한 일이었죠. 시아버님이 저를 촌장내 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농부가 하고 이 얘기를 건널목직의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위층 복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발소리. 사람들이 다 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여요. 끌어내고 있네요. 어머 악마 같아. 간수들이 저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제 걱정을 해요. 근데 위층이 조용해지니까 다시 얘기를 하죠. 이 대목도 참 묘사가 뛰어나다고 생각한 게 이거 공감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청각과 시각 모든 걸로 교도소 안에 죄수들이 태형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태형을 맞으러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동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슬로바한테 또 그중에 한 수은이 반쯤 벗겨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동안 그러니까 교도소에 그렇게 형편없는 상태인 거예요. 거울도 수은이 반쯤 벗겨진 거울이에요. 거기서 마슬로바가 이제 면회 나가려고 막 머리를 만지는 동안 맨쇼바 노파가 말했다. 그러니까 할머니요. 아들하고 잡혀 들어온. 불을 지른 건 우리가 아니라 그 악당이야. 일꾼도 봤어. 그 녀석은 영혼을 죽일 인간이 아니야. 미뜨리를 부르라고 그 사람에게 말해. 미뜨리가 손바닥 보듯 모든 걸 속속들이 다 말해줄 거야. 이게 뭐냔 말이다. 우린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 악당은 다른 여자랑 술집에 앉아서 왕처럼 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도 아니야. 막 죄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마슬로바가 말할게요. 제가 꼭 말할게요. 그런데 용기를 내기 위해서 한 잔 더 해야겠어요. 하고 눈을 찡긋거리며 또 술을 또 마셔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 술을 다 마셨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카츄샤가 지난번에 처음으로 네흘류도프 만났을 때 어땠어요? 10루블 자기 달라고 해서 받아왔잖아요. 그걸로 이 안에서 이제 꼬하블리아가 만드는 보드카를 사가지고 마시면서 옆에 사람들한테도 인심 쓰고 그래서 지금 다들 거나하게 취했어요. 다들 기분 좋게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47장, 그러니까 46장은 교도소 안의 모습, 태형, 독방, 여자 죄수들끼리 술을 마시는 것, 이런 걸 보여주면서 뭐가 딱 깔려 있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긴 다 억울한 거예요, 지금. 변호사, 비싼 변호사 썼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아니었는데, 진짜 나쁜 놈들은 밖에 있고 내가 들어왔어. 이제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7장에서는 이제 네흘류도프가 면회를 오죠. 마슬로바를 만나러. 왜냐면 그 상고하는 서류 끝에 마슬로바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네흘류도프는 기뻤던 거예요, 아까. 이 건수로 또 만나러 가야 돼. 그리고 이제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왔는데 여자 면회소로 갔을 거 아니에요. 여자 죄수 면회소. 근데 태형을 여자 죄수 면회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30대씩 태형을. 여기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무실에 계십니까? 소장님이? 아니요, 여기 면회실에 계십니다. 간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오늘이 면회일인가요? 아니요, 특별한 용무 때문입니다. 즉, 태형을 한다는 걸 이 간수들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날 수 있나 하는데 연문에서 특무상사가 나오는데 윤기 흐르고 콧샘에 담배 냄새가 배. 왜 방문자를 여기에 들여보내는 거야? 사무실로 보내야죠? 하니까 소장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흘류도프가 말했어요. 그러자 특무상사도 아주 막 불안해해요. 그 다음에 흥분한 페트로프, 아까 그 덩치 커서 죄수들을 다 때렸던 사람, 그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그 자식도 이제는 잊지 않겠지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고 눈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트로프도 입을 다물고 얼굴을 찌푸리며 뒷문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이 사람들이 오늘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분위기지?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사무실로 가십시오. 할 때 소장이 나오는데 소장은 부하들보다 훨씬 더 당황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왜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면회 날도 아닌데 여자 면회소에서 하고 궁금해하는 걸로만 끝내요. 그 안에서 뭐가 있었는지는 지금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감방 오후실에 마슬로바 데리고 사무실로 와요. 소장이 얘기하고 마슬로바 올 때까지 소장하고 네흘류도프가 사무실에서 기다리는데 소장이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죠.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힘든 직무입니다. 모든 업무에 지쳤습니다. 편한 운명을 쫓다 보면 더 나빠지는 법이죠.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요. 그 생각만 하면서 삽니다.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니까 네흘류도프는 연민이 느껴져요. 오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진짜.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일을 안 하시면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힘든 일 같은데 어떻게 이 직무를 하고 계신가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죠. 돈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네흘류도프가 하지만 정 힘들면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원만하게 잘 처리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교도소 제가 나니까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이면 이렇게 못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2,000명이나 되는 죄수를 나니까 이렇게 하죠. 이 대목도 참 요즘 우리하고 비슷하죠. 누가 못해 먹겠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일 하면 되지 하는 생각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하잖아요. 못해 먹겠다 하면서도 또 그 다음에 되는 얘기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지.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이게 이제 보통의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이렇게 모욕적인 일을 겪으면서도 또 장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고 모욕적인 순간에도 꾹 참고 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교도소장은 지금 30대 태형을 치고 왔단 말이에요. 남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어떤 느낌 드냐면 저는 예전에 사람들 고문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가족이 있었죠. 그분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허위 서류로 죄인으로 만들거나 여기서 이제 법조계 분들이 부활을 볼 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시종일관 좀 많이 냉소적이죠. 좋은 법조인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모두가 자기 일은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나 정도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잘하고 있는 거지. 딴 사람이 하면 이거 더 형편없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심리 메커니즘. 이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사회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를 찾고 합리화하려고 한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일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주가 조작도 주식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교육받은 화이트 칼라잖아요. 여러 계층이 있어요. 그분들만이 아니라 어쩌면 톨스토이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을 돌아볼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좀 더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직업군이나 남을 비난할 때 톨스토이의 메시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를 돌아보는 일에 톨스토이의 메시지를 갖고 와야 더 정확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좀 그거를 조금 오해가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틀린 얘기는 아니었지만 네, 여기서 이 소장이 네흘류도프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요즘 우리가 하는 말하고 비슷해서 제가 좀 옆으로 샜습니다. 그리고 카츄샤가 들어왔는데 카츄샤가 막 생글거리고 고개를 흔들고 씩씩하게 들어와서 네흘류도프를 보면서 명랑하게 미소 띤 얼굴로 노래하듯이 인사를 해요. 너무 다르잖아요. 네흘류도프가 또 놀라. 이게 뭐야? 그러더니 오늘 상고장에 당신 서명을 받으러 왔어요 하니까는 서명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뭐든지 제가 하겠어요. 하고 앉아서 막 기분 좋게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더 할 거 없나요? 막 이러고 카츄샤가 네흘류도프는 이게 뭐지? 낯설어해요. 우리는 알죠. 술 마시고 왔잖아요. 지금 한두 잔도 아니고 몇 잔을 마시고 왔잖아요. 근데 아직 네흘류도프나 소장은 몰라요. 카츄샤가 이렇게 술 마시고 왔는지. 그래서 카츄샤는 막 윙크하고 생글생글 웃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앉아요, 이제. 그리고 48장으로 갑니다. 이 46장, 47장도 굉장히 재밌는 묘사예요. 그러니까 카츄샤는 용기를 내야지 하고 막 보드카를 마시고 와가지고 기분 좋게 앉아 있는데 당황하죠, 네흘류도프는. 48장에 와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네흘류도프가 또 나와요, 또. 방은 환했고 네흘류도프는 처음으로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며 부어오른 눈이며 카츄샤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러자 전보다 한층 더 애처롭게 느껴졌다. 톨스토이는 왜 이 나이든 여자들을 밝은 데 앉혀서 주름살을 샅샅이 보이게 하는 이런 묘사를 좋아할까요? 참 심술궂죠. 그 다음에 상고장이 도움이 안 되면 황제 폐하께 탄원을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보는 겁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카츄샤는 지금 여자 교도소 안에서 난리 났잖아요. 카츄샤 진짜 힘 있는 사람이 와갖고 만나주는구나. 그러면서 막 서로 이 얘기 해줘, 저 얘기 해줘 막 했잖아요. 거기 앉아서 막 웃더니 제가 당신과 친분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때 상황이 달랐겠죠. 지금은 다들 날 도둑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면서 막 웃으니까 네흘류도프가 오늘 정말 이상한 걸 하고 속으로 생각해요. 근데 카츄샤가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까 그 교도소에서 그 노파가 했던 얘기를 전해요. 너무 훌륭한 분인데 아무 죄도 없이 아들하고 여기 들어와서 방화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분이 당신한테 그분께 말해줘. 아들을 부르면은 걔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야 했는데 성이 맨쇼프인데 해주시겠어요? 정말 얘기해보면 누명이라는 거 금방 아실 거예요. 막 애 좀 써주세요. 막 이러면서 눈을 내리깔고 생긋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네흘류도프는 카츄샤의 뻔뻔함에 점점 더 놀라면서 네, 하겠습니다. 알아보죠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는 당신하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용서를 청하러 왔다고. 그때 뭐 자꾸 용서라고 하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다고 자꾸 용서를. 그러니까 내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행동으로.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카츄샤가 감동할까요? 기뻐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침묵했다가 다음에 얘기할까요? 감동적으로 화해를 할까요? 카츄샤의 얼굴에 두려움이 떠올랐다. 네흘류도프에게 머문 사시 눈동자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했다. 카츄샤의 눈이 왜 사시일까요? 하고 그때
처음 우리가 부활 들어갈 때 댓글에 달아주신 선생님 계셨잖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 카츄샤의 사시 눈동자는 어떤 순수함, 먼 곳을 바라보는 느낌, 거기에 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죠. 그걸 네흘류도프가 그렇게 묘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두려움이 떠오른 얼굴에서 나를 바라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잠시 그러다 그 다음에 저기에 찬 표정으로 찡그렸다. 그런 게 왜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같아서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나님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 주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기서 제가 쿵쿵쿵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할 기회를 한 번은 줘야죠. 그쵸? 한 번은 줘야죠. 이 톨스토이가 이 대목은 정말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좀 기억하지 그랬어요 하고 입을 벌린 채 말을 멈추니 네흘류도프는 이제서야 술 냄새를 맡고 아, 카츄샤가 취했구나 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한 장면이고 슬픈 장면일 수도 있는데 코믹한 것도 들어가는 거지. 취했잖아 하고 아는 거예요. 진정해요 하니까 뭘 진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취한 것 같아요? 취했어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하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어서 나는 징역수고 당신은 지주날이고 공장님인데 왜 나랑 얽혀서 더럽히려고 해? 반말이 나와요. 이제 우리 V와 뜨이 얘기했잖아요. 그 친밀함과 거리감도 되지만 높임말과 낮춤말도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 나갑니다. 카츄샤가. 당신 공작 명예한테나 가버려. 내 몸값은 1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야. 그러니까 어떤 가혹한 말을 퍼부어도 내가 느끼는 걸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거야. 네흘류도프가 몸몸을 떨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뼛속 깊이 죄의식을 느끼는지를 얘기하니까 죄를 느낀다고. 그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100루블을 찔러줬죠. 그게 네 몸값이다 그 뜻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내가 말한 걸 행동으로 옮길 거야. 그러니까 카츄샤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못할걸? 그리고 큰 소리로 웃어요. 와, 여기서 카츄샤 대사가 주옥 같습니다. 정말 이 분한 여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 왜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내가 뭐 취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러면서 물론 존댓말로 해요. 여기서는 내 몸값이 1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공장 명예나 찾아가. 죄의식 느낀다고? 그러면 그때는 안 느껴서 나한테 100루블을 찔러줬어? 그게 내 몸값이란 뜻이었잖아? 하고 막 지르는 거예요. 카츄샤가. 그러더니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못할걸? 그러니까 카츄샤 하고 손을 살짝 대면서 카츄샤 하고 말하니까 돌아가. 나는 징역수고 당신은 공작이야. 당신 여기 왜 있어? 하고 손을 뿌리치면서 분노로 당신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싶은 거지. 이 다음 대사가 진짜 끝내줘요. 이 생에서는 나한테서 즐거움을 얻고 저 세상 가서는 나를 통해서 또 구원까지 받으려고? 이게 와 진짜 심술궂은 우리 톨스토이 할아버지. 이게 이제 절이나 교회나 종교를 가지고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많이들 하는 흉이잖아요. 그래, 그 고급 차 타고 교회 가서 이 생에서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생 가서는 천국까지 가게 해달라고 욕심을 부리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세속적으로 종교를 활용하는 혹은 근데 그렇잖아요. 신심을 갖고 믿는다고 해도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도 자꾸 빌게 되죠. 근데 여기서 카츄샤를 통해서 딱 이 한 줄로 톨스토이가 정리해버렸어요. 이 생에서는 즐거움을 얻고 저 세상 가서는 구원까지 받으려고 나를 통해서 혐오스러워. 당신의 안경, 기름진 불쾌한 얼굴 가버려 하고 두 발로 벌떡 일어서면서 가! 하고 소리치니까 간수가 무슨 추태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그냥 둬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하더니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군.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내가 차라리 목을 매겠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긴 또 나오는 거예요.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야. 왜 네 맘대로? 이 뜻이죠.
내가 안 해줘. 네. 어쨌든 당신을 위해서 힘쓸 거야. 그러니까 그거야 당신 문제고. 하지만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게 내 솔직한 답변이에요. 하더니 왜 나는 그때 죽지 않았을까 하고 울기 시작해요. 카츄샤가. 네흘류도프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고 앉아있다 네흘류도프도 같이 울어요. 그녀의 눈물이 그에게도 전해졌다. 울다가 카츄샤가 보고 네흘류도프도 우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는 자기 얼굴 눈물을 머리수건으로 닦고 작별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일어섰죠. 네흘류도프가 지금 흥분했어요. 와도 된다면 내가 내일 또 오겠으니 생각해봐요 하니까 카츄샤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방에서 나갔어요. 여자 죄수방으로 돌아오니 야 이제 네 인생이 풀리는구나. 그 사람이 너한테 홀딱 반했네. 이렇게 드나드는 동안 그 사람 붙잡아. 부자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여기서도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기 있지 죄를 지어서 여기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카츄샤는 침상에 누워 사시인 눈으로 한 구석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저녁까지 누워 있었다. 고통스러운 싸움이 벌어졌다. 네흘류도프의 말은 그 말이 카츄샤가 고통을 겪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증오하면서 떠나버린 그 세계로 다시 불러들였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빠져 살던 망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동안은 꾹꾹 누르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세계가 다시 떠오른 거예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을 이제는 마주 봐야 되는 거죠. 마주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저녁에 카츄샤는 다시 또 술을 사서 동료들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숙제가 생긴 거죠. 네흘류도프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봤어요. 카츄샤는 잊고 싶었던 일을 이제 즉시 해야 돼요. 두 사람 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저 밑에 숨겨놨던, 없는 척했던. 자, 그래서 49장은 이제 네흘류도프의 소회가 나옵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서 말하기를. 왜냐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카츄샤에게 가해진 악을 충분히 깨닫지도 못했을 거야. 그리고 카츄샤도 자기에게 얼마나 큰 악이 자기에게 가해졌는지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끔찍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표면에 떠올랐다. 있는 그대로 그 일을 다시 두 사람 다 마주하게 된 거죠. 이제야 네흘류도프는 자신이 카츄샤의 영혼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고 카츄샤도 자신이 무슨 짓을 당했는지 깨닫고 이해하게 됐다. 이제껏 네흘류도프는 자신과 자신의 회환에 스스로 도취되어서 그 감정을 즐겼다. 여기서도 이 심술궂은 톨스토이 영감님, 착한 네흘류도프가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은 걸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회한에 도취되어서 자기 감정을 즐겼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츄샤하고 마주했을 때 고마워하거나 기뻐할 줄 알았는데 된통 욕을 먹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을 자기가 저질렀는지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 두려웠다. 도저히 그녀를 버릴 수 없었다. 그렇다 해도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감옥을 나서는데 어떤 간수가 막 불쾌하고 알랑거리는 표정으로 다가와서 편지를 은밀하게 보내요. 근데 수감된 정치범의 편지라고 하면서 줘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정치범 구역의 간수가 그 편지를 감옥 안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한테 이렇게 줘도 되나 하고 조금 놀래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이 간수이자 스파이라는 사실을 네흘류도프는 아직 몰랐다. 그러니까 이 감옥을 보여주면서 아까 태형, 독방, 여자 죄수들끼리 무전유죄, 유전무죄 떠드는 거, 이 억울함, 술 마시는 거, 술 취해 있는 거 막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제는 정치범 교도소의 간수가 알고 보니 스파이였다는 얘기까지 하려는 거죠. 편지를 보니까 단순화된 철자법이라고 하는 게 러시아 혁명 이후에 표기법을 바꿔서 그 끝에 이렇게 트비오르니즈낙이라고 해서 경음부호를 붙이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떼게 해요. 그 경음부호 있으나 마나 똑같이 발음하는 거니까. 근데 이 철자법이 혁명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에서 이렇게 쓰자 하고 정했는데 1880년대부터 자유주의자들이나 이제 혁명가들 이렇게 좀 진보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 간소화된 철자법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쪽지가 보니까 간소화된 그 철자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혁명가거나 최소한 자유주의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라 보고두hov스카야라는 사람이 감옥을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면회가 허락될 거다. 나를 면회를 좀 신청해달라. 그래서 당신이 보호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카츄샤죠? 카츄샤를 위해서도 우리 그룹을 위해서도 중요한 걸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베라는 누구냐면 네흘류도프가 예전에 동료들하고 사냥을 하러 갔던 노브고로드 현 시골의 교사였어요. 이 교사였는데 공작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요. 이 젊은 여자가.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펠트 모자를 쓰고 짧은 모핏 외투를 입은 아가씨가 야위고 못생긴 얼굴에 힘줄이 붉어진 여자였다. 그런데 눈썹이 치켜 올라간 두 눈이 예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더 많이 배우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눈동자의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흘류도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유익한 인간이 되고 싶은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눈동자가 진실하고 선한 데다 결연하고도 소심해서 어찌나 감동적인지 네흘류도프는 막 감정이입을 하게 돼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교사예요. 근데 전문학교 가고 싶은데 입학 허락이 왔는데 나 돈이 없다. 80루블을 달라 나한테. 부자들은 곰 사냥을 왔거든요. 네흘류도프가. 부자들은 곰을 죽이고 농부들한테 술을 사주는데 저는 이 모든 게 악하다고 생각해요. 왜 부자들은 선을 행하지 않죠? 나는 그냥 80루블이 있으면 돼요. 하지만 당신이 싫다면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드린다고 네흘류도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줘서 그래서 80루블을 얼른 꺼내다 주니까 동료들이 놀리죠. 근데 질 나쁜 농담을 하는 장교와는 싸울 뻔했고 자기 편을 들어준 동료하고는 더 친해졌고 사냥이 아주 성공적이었고 밤에 기차역으로 돌아갈 때 기분 좋았던 일을 떠올리면서 유쾌해져요. 마음이. 네흘류도프는 이 베라의 쪽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시절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했던 어떤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49장까지 오면서 가장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은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 곰사냥을 하러 갔던 그 겨울날을 네흘류도프가 추억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 쌍의 말이 끄는 썰매 행렬이 한 줄을 이루어 다소 빠른 속도로 소리 없이 숲속의 좁은 길을 따라서 높고 낮은 전나무들 사이로 지나갔다. 딱딱하게 굳은 무거운 눈덩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루떡처럼 쌓인 눈덩이가 전나무 가지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꽃을 반짝이며 누군가가 향기로운 담배를 피웠다. 몰입꾼 오시프는 눈 속에 무릎까지 푹푹 빠져가면서 이 썰매 저 썰매로 뛰어다니고 걸터앉아 여기 이 썰매 저 썰매 오가며 걸터앉아 무슨 얘기를 해줘요. 이제 사냥 온 사람들한테. 이 순간 깊은 눈밭을 돌아다니며 사시나무 껍질을 갉아먹고 있는 큰 사슴 이야기. 울창한 숲속 굴에 드러누워 공기구멍으로 따뜻한 숨을 몰아쉬는 곰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 눈밖에 없어 보이는 이 숲속에 그런 동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얘기해 준다는 거죠. 폐가 얼어붙을 듯한 공기를 짧은 모피 외투가 팽팽해지도록 들이마신다. 멍에에 쓸린 가지에서 나뭇가지에서 얼굴 위로 눈이 쏟아진다. 몸은 따뜻하고 얼굴은 상쾌하다. 추운 겨울에 러시아 사람들은 뭐하고 살지? 하지만 또 이 겨울의 정취가 있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참 러시아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느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요. 베라는 혁명가고 지금 혁명활동 때문에 수감돼 있는 게 분명했다. 만나야 했다. 무엇보다 마슬로바의 처지를 개선할 방법을 조언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고 49장은 네흘류도프의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베라의 쪽지를 받고 그 쪽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베라를 만났던 시절을 떠올려 보니 잠깐이었죠. 잠깐의 순간이었는데 그 씩씩하고 당찼던 똑똑한 젊은 여성을 떠올리면서
친구들과 함께 눈 속에서 곰사냥했던 그 순간까지 떠올리고, 아, 그때는 정말 이렇게 단순하고 갈망도 없고 두려움 자체 근심도 없는, 아, 그 멋진 시절에서 지금 이렇게 괴로운 순간이 왔구나. 베라를 만나야겠다 하면서 49장이 끝나죠. 45, 6, 7, 8, 9장은 이렇게 카츄샤, 네흘류도프 같다, 카츄샤 같다, 네흘류도프 같다, 둘이 만났다, 다시 네흘류도프 같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잖아요. 카츄샤가 결혼하겠다는 네흘류도프한테 이건 거의 뭐 뺨을 때린 거죠. 때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올려 붙인 거잖아요. 웃기고 있네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가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베라는 또 누구길래 나타났나? 이 간수는 누군가? 이 얘기는 또 다음번 북클럽 비바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약간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